왕릉급 무덤으로만 알려져 왔던 익산의 쌍릉. 1400여 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은 무덤 주인에 대한 기억마저 흐릿하게 만들고 마는데요. 일제가 파헤쳐 놓았던 대왕릉, 그로부터 정확히 100년이 되던 해, 그 진실에 다가서기 위한 첫 삽을 뜨게 됩니다. 백제의 전형적인 돌방 무덤의 형태는 물론 그 안에 잠들어 있던 인고를 분석한 결과 대왕릉의 주인이 백제 30대 왕인 무왕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어진 소왕릉 발굴. 안타깝게도 무덤 주인을 명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석실 구조는 물론 동분을 쌓아 올린 기법을 통해 대왕릉과 동일한 백제 왕릉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익산 쌍릉 발굴을 통해서 익산에도 왕의 능원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삼국시대 예에서 보면 능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이 수도라는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백제는 수도를 중심으로 한성백제, 웅진백제, 사비백제로 구분해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확인된 능원은 익산이 백제 수도였다는 단서, 곧 익산백제를 증거하는 것은 아닐까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백제는 기원전 18년 온조왕이 지금의 서울인 한강유역에 도읍한 이래 660년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멸망할 때까지 두 번의 천도를 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 시기를 구분해 한성백제, 웅진백제, 사비백제라 부르기도 하죠. 전북 익산에 자리한 이 대학에는 마한과 백제사 연구에 매진해온 인물이 있습니다. 학계는 물론 신문과 방송에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최완규 교수. 그는 익산이 무왕의 꿈이 서린 왕도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반론도 여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와 함께 익산 백제의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 볼 텐데요. 그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8미터가) 넘는 거대한 구조물, 왕궁리 5층 석탑입니다.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사찰이 세워지기 전 이 일대가 익산 백제의 궁궐터였습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발굴 조사를 통해 그 퍼즐 조각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 작업은 진행형입니다. 왕궁리 유적은 하늘에서 보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축구장을 닮아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확인된 왕궁토로는 그 형태가 가장 잘 남아있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죠. 우리나라 고대 궁궐이 어떤 모양이었는가를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왕궁리 유적이 발굴됨으로써
우리나라 고대 궁궐의 원형을 제대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그 평가가 되고요. 그 왕궁터의 그 평면 구획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네모지게 한 점이라든지 또는 남북 방향의 구릉에 방향을 맞춰서 인위적으로 설계를 했다든지 그 요소를 볼 때 왕궁리성 이 유적은 굉장히 계획된 기획하에 설계된 그 궁궐터고요. 동서로 250m, 남북으로 490m. 궁궐터는 정사각형 두 개가 위아래로 합쳐진 형태입니다. 남쪽 유적에선 대형 건물터와 집무시설 그리고 불을 피워 밥을 했던 흔적이 확인됐죠. 북쪽에는 공방시설과 공동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 수로까지 갖춘 왕궁의 정원도 그 모습을 드러냈죠. 왕궁리 유적의 정원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뭐 신라의 그 포석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보다 시기가 더 빠른, 그러니까 왕궁리 유적이 지금 7세기대로 만약에 본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백제 최고 공간인 왕실에서 조성한 그 인공 정원인 것이죠. 뭐 물과 친화적인 거라든지 또는 조경석을 이용했다든지 또는 그 자연지세를 그대로 활용해서 조경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왕궁리 유적의 정원은 굉장히 중요한 왕궁리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이곳 박물관에서 정원 유적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조경석들 가운데 일부는 멀리 중국에서 들여온 것들도 있어서 정원을 만드는데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도 알 수가 있죠. 당시 금보다 더 귀한 물건이었을 청자도 왕궁리 유적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또 최고의 솜씨를 지닌 기술자들이 왕실에서 사용할 각종 귀금속을 만들었던 모습을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지배층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그릇이 증언하는 것은 바로 익산에 왕궁이 존재했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백제의 익산 천도설에 의구심을 갖고 있죠. 이게 이제 미완의 수도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상당히 낭만적이고 비극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천도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또 준비까지 했는데 왕권이 약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주저물로 앉고 말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왕궁평 성안에서 출토된 유물이 뭐냐는 겁니다. 중국의 청자, 백자, 금실 그리고 유리를 만들었던 공방시설 이게 다 나오고 있는데 만약 천도를 단행하려고 했는데 귀족들이 막아가지고 천도를 하지 못했다. 그럼 왕궁평 성안에서 나온 최고급 물품들은 누가 썼냐는 거죠. 그러한 물건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왕과 왕족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왕궁리에서 쏟아져 나온 유물 중에는 익산이 수도였음을 증언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이 기와들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수도를 뜻하는 수부라는 글씨가 찍혀있는 기와죠. 이 수부명문 기와가 다른 곳에 나온 것이 아니고 부여하고 익산에서만 나왔습니다. 공주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수도였기 때문에 수부명문 기와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구당서 백제전에 보면은 백제 왕은 동서, 양성 두 개의 성에 거처하고 있다. 그러니까 복도 두 개의 도성 체제로 나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당나라의 경우도 보면 동도하고 서도가 있습니다. 로양, 낙양하고 시안, 두 개의 이제 도성 체제로 나가고 있는데 백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부명 기와가 나온 또 다른 곳을 찾아가 볼까요? 사비시대 궁궐토로 알려진 관북리 유적. 이 대형 건물지에는 궁궐 건축의 중심인 전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은 똑같은 수부명 기와가 나온 익산 왕궁리 유적을 통해 알 수가 있었죠. 이곳에선 관상용 연못에 상수도 시설까지 갖췄던 사비백제기 궁궐의 모습을 대략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기와 조각 중에서 수부라는 글씨가 나오면서 부여와 익산의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죠. 돌을 이용해 만든 나성은 백제의 수도였던 사비를 방어하기 위한 겁니다. 확인된 길이만도 6km가 넘죠. 그 나성 바깥쪽에 자리한 백제 왕들의 무덤. 능산리 고분군입니다. 그 크기와 규모는 보는 이를 압도하기에 충분합니다. 웅진 시대를 호령했던 왕과 왕비들이 잠들어 있는 공주 송산리 고분군. 무덤 주인이 명확히 밝혀진 무령왕릉도 이곳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잘 가꿔진 초록빛 잔디가 꼭 한번 발걸음을 하고 싶게 만드는 곳입니다. 웅진 시대 제위했던 무령왕을 비롯한 역대 왕들이 잠들어 있는 송산리 고분군 능원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은 모두 그 수도에 이와 같은 능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야트막한 오금산 자락에 위치한 익산 쌍릉.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발굴 조사를 마친 이 커다란 무덤이 그동안 백제 무왕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알려졌던 대왕릉입니다. 그리고 이 대왕릉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선화공주의 무덤으로 전해지는 소왕릉이 자리해 있습니다. 대왕릉을 마주하면 그 규모에 놀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백여 년 전 촬영한 사진에서도 산봉우리와 같은 왕릉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왕릉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에는 우비를 입은 사람이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거대한 익산 쌍릉은 일제강점기 무자비한 도굴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죠. 일제는 조선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해 전국의 왕릉급 무덤들을 파헤치기 시작하는데 쌍릉도 그 칼날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식민사학자 야스이 세이치. 1917년 부여 능산리 고분을 파헤친 뒤 곧바로 익산으로 내려와 쌍릉을 파내려 가는데요. 대왕릉의 돌방 무덤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나온 목관의 장식과 옥장신구, 치아 등을 사진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무덤이 백제 말기의 왕릉이 명백하다는
짤막한 보고서를 제출하죠. 그로부터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왕릉 주인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커져만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7년 대왕릉 발굴 조사가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석실 노출 과정에서 저희들이 확인했던 것은 일본인들의 만행이었습니다. 단지 석실 문을 찾아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는 정도의, 심하게 얘기하면 도굴 수준의 발굴이었던 셈이죠. 가장 안쪽에 파란색 선이 일제가 파내려갔던 흔적인데요. 전리품처럼 남겨놓은 사진 속 장면들이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왕릉 안에 있던 목관을 비롯한 유물은 1917년 이미 외부로 옮겨진 상황. 발굴을 책임지고 있던 최완규 교수는 석실 안에서 뜻밖의 물건과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직감했죠. 왜냐하면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경상도 지역에서 발굴하다가 인골이 나오면 항아리 같은 데 담아둔 예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 상자 앞에서 예를 표하고 상자를 한번 들어보려 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한바트면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자 뚜껑에 못질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 바로 인골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커다란 돌방 무덤의 가장 안쪽에 놓여있던 나무 상자. 그 안에는 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100여 개의 뼈 조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이 나무 상자 안에 놓여있던 인골을 분석한 결과가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무덤의 주인은 남성으로 키는 160에서 170cm 정도로 시대상을 고려했을 때 큰 편에 속했습니다. 나이는 60대가량으로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을 했더니 620년에서 659년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서기 600년의 즉위에 641년에 숨진 무왕과 그 시기가 일치합니다. 풍채가 건장했다고 적어놓은 삼국사기의 내용도 이를 뒷받침하죠. 무왕이 잠들었던 목관은 국립익산박물관에서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일제가 익산 쌍릉을 파헤쳤던 1917년 대왕릉에서 나온 건데요. 이후 서울의 조선총독부 박물관으로 옮겨졌다가 한국전쟁 때는 부산으로 피난살이를 다녀오기도 했죠.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곳 익산의 박물관이 들어서면서 고향으로 돌아와 일반에 공개가 된 겁니다. 1400여 년의 세월을 견뎌낸 목관을 천천히 살펴보면 백제 왕실의 기품이 곳곳에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주와 부여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들여온 최고급 목재로 만들어진 나무관, 거기에 청동과 금으로 도금한 목까지 오랜 세월 그 모습이 변치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왕릉에서 찾아낸 나무 베개의 일부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잠들어 있던 무왕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왕을 그 후대인들이 규정하기 위해서 붙이는 시호라는 게 있어요. 창업주는 말 그대로
뭐 고조, 태조 뭐 이렇게 하고 그 국가의 기틀을 한 사람은 뭐 태종, 백제에도 그에 걸맞은 시호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왕, 그 위덕왕 등으로 연결되는 해왕, 법왕 이건 불교적인 이름이에요. 왕이 부처님과 결국은 연결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불교의 중요한 보살이나 아니면은 부처님의 그 근접하는 그 명호들을 막 차용을 해서 사실 신라도 뭐 진흥법풍 다 비슷한 개념이긴 하죠. 근데 이 왕은 무왕인 거예요. 호반무자, 무사무자. 어찌 보면 백제를 가장 강력한 군사력 내지는 핵심적인 무력으로 국가를 튼튼하게 만든 왕으로 백제인들은 부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백제 30대 왕인 무왕. 삼국유서에는 그의 탄생설화가 남아 있습니다. 과부인 어머니와 용 사이에서 태어난 이가 말을 캐던 아이였던 서동. 바로 무왕이었던 겁니다. 무왕릉으로 확인된 쌍릉에서 2km가량 떨어진 곳에 자리한 마룡지. 이 일대가 용의 아들인 무왕이 나고 자란 곳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건국조에 비견되는 무왕의 탄생설화는 조금 특별합니다. 삼국을 건국했던 각각 시조들의 설화를 보더라도 알이나 상자, 구지문과 같이 땅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왕이 용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 한고조 유방의 탄생설화와 그 모티브가 똑같습니다. 고조봉기에 따르면 한고조의 어머니인 유호가 큰 연못가에서 잠깐 잠든 사이 천둥이 치고 사방이 어두컴컴해지는데 교룡이 부인의 몸 위에 올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이가 바로 한고조 유방입니다. 무왕의 탄생과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중국 한고조 유방도 원래는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중국 패언의 정장이라는 오늘날로 보면 파출소장과 같은 그리 높지 않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던 것이죠. 무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동, 그는 말을 캐서 생활했던 미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죠. 어때요? 내용이 점점 흥미로워지지 않습니까? 백제 30대 왕인 무왕이 중국 한나라를 건국한 한고조와 똑같은 용의 아들 탄생설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혹시 건국에 비견되는 새로운 백제를 만들기 위한 땅이 바로 익산이었던 건 아닐까요? 백제의 수도 변천사를 살펴보면 온조왕이 한성에서 개국한 이래 고구려의 남하 정책에 밀려 475년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이후 백제 26대 성왕은 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나라 이름까지 바꾸게 되죠. 역사에서 왜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백제 성왕은 왜 부여로 천도했을까요? 수도를 부여로 옮긴 뒤 백제 성왕은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꾸게 됩니다. 즉 백제의 왕실의 뿌리가 저쪽 송하강 일대의 부여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 남부여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은 어떤 부여의 재부흥. 그러니까 결국은 고구려나 백제가 모두 부여 계통 그리고 왕성을 다 부여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사료들이 도처에서 나옵니다만 결국은 그 부여 정통성을 누가 갖고 있는가에 대한 그 헤게모니 그 싸움에서 성왕이 우리야말로 부여의 적자다. 이건 뭐냐면은 그 저항 그 귀족 세력 간의 저항보다는 국가 일신의 어떤 그 명분과 논리가 그 백제에 투영이 됐다라고 보고요. 자, 이제 그걸 또 무왕과 연결지어서 보았을 때 그 금마저라는 공간을 그 선택하게 된 배경은 뭘까? 그리고 명분은 뭘까? 논리는 뭘까? 지금도 그렇지만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세력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538년 계획도시 사비로 천도를 단행한 성왕. 그로부터 10여 년 뒤 고구려에 빼앗겼던 한강 유역의 영토를 되찾기도 하지만 결국 동맹을 맺었던 신라에게 다시 그 땅을 내어주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이후 신라에 맞선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은 최후를 맞게 됩니다.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부여창은 40여 년 동안 왕권을 굳건하게 지켜가는데 그가 바로 백제 27대 위덕왕입니다. 사비로 천도를 단행했던 성왕 이후 왕들의 계보를 살펴볼까요? 위덕왕 사후 해왕, 법왕이 차례로 왕위에 오르는데요. 두 왕 모두 즉위한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나면서 백제는 극심한 혼란기에 접어들었을 겁니다. 당시 뒤숭숭해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타개책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법왕은 즉위하자마자 모든 살생을 금하게 하고 그 이듬해에 왕흥사에 창건을 명한 뒤 승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위를 계승한 무왕이 수십 년 뒤 이를 완성을 하는데 그 절의 이름 또한 미륵사라고 적어놓았습니다. 부여 백마강 인근에 넓게 펼쳐진 이 일대는 왕흥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법왕 때에 시작해 무왕이 완성한 그 왕흥사터로 알려져 왔었죠. 하지만 2007년 왕흥사지 목탑터에서 나온 사리장엄을 통해 그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법왕이 아닌 위덕왕이 577년 죽은 아들을 위해 지은 사찰로 확인이 됐죠. 지금은 그 왕흥사를 백제의 부국강병을 기원하는 일반 명사처럼 해석하고 있는데 훗날 미륵사라고 이름 붙였다는 그 절이 익산 미륵사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왕흥사, 즉 미륵사 창건 기사에서도 익산 천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원문을 읽어보면 창, 왕흥사, 어시도, 사비성. 그동안은 왕흥사를 당시 도읍인 사비성에 창건했다고 해석해왔죠. 그렇게 해석할 경우 때를 나타내는 시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사를 쓰는 특성상 한 글자라도 줄여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해석은 어떤가요? 왕흥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당시 수도는 사비성이었다. 굳이 때의 서울인 사비성이라고 할 때 때시자를 썼느냐, 여기에 조금 이건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왕흥사를 짓기 시작할 때는
사비성이 수도였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때의 수도인 사비성이라는 말은 사비성이 수도 아니었을 때도 있었다. 그래서 때시자가 들어가요. 다른 데는 그런 문장이 없어요. 그래서 왜 굳이 때시자를 썼느냐? 이거는 그 뒤 어느 땐가는 왕궁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뉘앙스가 있다. 그러니까 당시 부여가 수도였던 법왕 때에 나라의 융성을 기원하며 익산에 짓기 시작한 절이 바로 백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미륵사였던 겁니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였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미륵사와 같이 거대한 사찰은 수도가 아닌 곳에 그만한 시간과 공력을 기울여서 짓는 애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만한 투자를 했는데 목적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이제 봐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익산 지역이 백제의 수도였기 때문에 미륵사 창건이라고 하는 엄청난 국력을 투사한 토목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무왕이 얻고자 했던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백제 역사지구 가운데 부여를 통해 수도의 모습을 확인해 볼까요? 궁궐이 자리했던 관북리 유적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부소산성. 그리고 왕과 왕비가 잠들어 있는 능산리 고분군. 또 당시 국가 권력의 사상적 토대가 됐던 정림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해왕과 법왕의 짧은 재위 기간을 통해 혼란스러웠을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보더라도 익산 천도는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당시 무왕이 거처하고 있었던 사비성, 부여하고 이제 비교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어떤 우월한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천도를 단행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제 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익산이라고 하는 것은 마한이 있었던 곳이고 비옥한 농경지를 끼고 있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또 교통의 요지가 된다는 것이고, 사실 그 부여 사비도성은 한 5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돼 있는데, 둘레가 한 8km 정도의 나성으로 이제 에워싸인 곳인데 인구 포화 현상을 또 빚게 됐어요. 인구는 좀 늘어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수도를 찾게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가지고 또 하나의 수도를 건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1400여 년 전, 경제력의 중심은 당연히 쌀이었습니다. 만경강과 호남평야를 품고 있는 익산은 그런 풍요의 땅이었을 겁니다. 익산은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와 그 모습이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유네스코 백제 유적지구로 등재된 왕궁터의 원형 왕궁리 유적과 부여의 부소산성 같은 역할을 했던 오금산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도를 뜻하는 수부명 기와가 나온 곳이죠. 그리고 최근 발굴 조사를 마친 대왕릉과 소왕릉을 통해 능원의 존재가 확인이 됐죠. 거기에 무왕이 국군을 걸고 조성한 미륵사까지, 수도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요소를 익산은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국가의 수도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일단 왕도가 갖고 있을 기본적 요소는 왕이 사는 궁이 있어야겠죠. 왕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왕이 살다가 돌아가시면 왕을 모시는 사후세계의 공간, 사후세계의 궁이라고 했으면 왕릉이 있어야겠죠. 이 두 개는 뭐 기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7세기를 전후한 시점이 그 동아시아 세계에서는 부처님의 가호를 받아서 호국불교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부처님의 세계를 이루자는 거예요. 사실은 신라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불국사, 불국토를 만드는 거거든요.
맥락으로 봤을 땐 여기도 무왕이 불국토를 만들려고 했어요. 미륵 세계의 불국토. 말 그대로 미래의 새천지,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한 거죠. 그거에 부응할 왕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왕도로서 갖춰야 될 왕궁도 있고, 그 다음에 왕릉도 있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왕사로서의 미륵사도 있고. 익산 백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미륵사지. 소설 속 주인공인 로미오와 줄리엣을 뛰어넘는 서동과 선화공주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것이죠. 훗날 왕위에 오른 무왕 부부가 사자사에 가던 중 용화산 밑의 연못에서 미륵 삼존을 만나게 되죠. 이에 왕비가 이곳에 큰 절을 지어줄 것을 간청하자 못을 메운 뒤 3개의 탑과 3개의 금당을 가진 미륵사를 창건하게 됐다는 겁니다. (19년부터) 시작된 미륵사 발굴 과정에서 그 밑을 파봤더니 한 3-4m 깊이까지 뻐릇들이 막 나와요. 그걸 아주 다지기 위한 하부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모습도 보여서 이 기록이 결코 그냥 그 헛된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미륵사지 서탑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사리봉영기는 세기의 러브스토리를 위기로 내몰게 됩니다. 금판에 새겨진 총 193글자 가운데서 백제왕후가 신라 진평왕의 딸 선화공주가 아닌 좌평 사택적덕의 딸이라는 내용이 확인된 겁니다. 거기에 더해 사리봉영기를 작성한 시기도 무왕이 숨지기 2년 전인 639년으로 적혀 있어 미륵사 창건과 관련해 역사학계는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죠. 실과 바늘처럼 항상 붙어 다니던 무왕과 선화공주. 하지만 사택적덕의 따님이 왕비로 등장하면서 언론은 물론 학계마저도 선화공주가 사라졌다고 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삼국유사에 전하는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는 허구인 걸까요? 좌평 사택 가문의 왕비가 발언해 만든 서탑의 사리봉영기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왕후의 원하는 바가 부처님의 은덕을 찬양하는 것과 더불어 대왕폐하의 만수무강을 기원한다는 점이 조금 특별하다는 거죠. 사탁시 왕후의 이름이 들어있는 사리봉환기에서는 미륵사 창건과 관련된 이야기가 없어요. 아주 평범하게 남편인 무왕을 가리키는 대왕폐하의 만수무강을 바라는 평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백제 조정의 2인자 후계자가 되는 10,000살이 넘은 의자태자에 관한 이야기가 또 안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2인자에 관한 이야기는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무왕은 지는 해예요. 2년 후에 세상을 떴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인 의자태자 이야기가 당연히 들어있고 의자태자의 만수무강에 관한 이야기가 자기 아들이라면 들어있어야만 되는데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탁시 왕후하고 의자태자가 DNA상으로 연결이 안 된다. 친모자 관계가 아니다. 이리 볼 수 있고, 내용을 정리해보면 서동설화의 주인공인 신라 진평왕의 딸 선화공주가 첫 번째 왕비였고, 그 이후 백제 마지막 왕인 의자왕의 생모가 되는 왕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좌평 사택적덕의 딸인 왕비는 무왕의 마지막 왕비라는 거죠. 미륵사는 3개의 탑과 3개의 가람이 합쳐진 독특한 형태로 짓는 데만 최소 30년 이상이 걸렸던 백제 최대 규모의 사찰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조성됐을 가운데 중원에는 멀리서도 한눈에 보이는 거대하고 우람한 목탑이 자리했을 겁니다. 그리고 동쪽에 석탑과 가람을 만들고 맨 마지막에 서탑이 들어섰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들어선 서탑은 당시 왕비인 사택 씨가 만든 것은 명확한 사실이지만 30여 년 전 중앙의 가장 큰 절을 발원해서 만든 이가 선화공주일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쌍릉에서 나온 유물을 통해 선화공주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관꾸미개가 그 단서인데요. 자세히 보면 대왕릉의 것이 소왕릉의 것보다 더 세련되고 완성도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를 통해 대왕릉보다 소왕릉이 먼저 만들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왕릉의 주인을 무왕생전에 돌아가신 왕비, 즉 선화공주로 비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능의 발굴 조사 결과 선화공주 능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소왕릉과 대왕릉에서 나온 관 장식의 비교 검토와 정황적 근거로 볼 때 선화공주 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왕과 선화공주의 의미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년 익산을 들썩이게 하는 서동축제. 신분과 국경을 뛰어넘는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세대 간의 차, 빈부의 격차,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은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구주 유방과 같이 무왕은 흙수저에서 금수저가 되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왕은 신라의 공주를 왕비로 맞이했다는 점에서 곧 동서화합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건국조에 비견되는 용의 아들 탄생설화를 가진 백제 30대 무왕. 그는 익산으로 도읍을 옮겨 새롭고 강력한 백제를 건설하고자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정사로 받아들여지는 역사서에서는 천도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 그런데 최근 이 안에 숨겨져 있던 자그마한 실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무왕 31년 중수사비지궁이라는 글귀가 바로 그겁니다. 사비의 궁궐을 크게 수리했다는 말로 그동안 무왕 때 사비가 수도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되곤 했던 겁니다. 삼국사기의 궁궐 수리 기사를 살펴보면 어느 곳에도 수도명을 적시한 예는 없습니다. 다만 중수궁실, 수궁실 정도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비의 궁궐을 수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당시 백제의 수도가 사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삼국사기에 나오는 궁궐 수리 기사는 모두 24건입니다. 그 중에서 궁궐의 이름을 명확히 적어놓은 것은 무왕 때가 유일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관들은 의미가 통한다면 불필요한 글자를 써놓지 않기 때문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대목인 거죠. 그냥 궁궐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사비의 궁궐이라고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도 조금은 이 얘기를 행간을 읽을 수가 있는데, 그냥 궁을 보수한다고 해도 되는데 사비궁을 보수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도 한편 생각한다면 사비궁이 있고 또 다른 궁이 당시에 있었다. 그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과 악귀, 승려 등 다양한 형태의 이 소조상들은 흙을 빚어 만든 것으로 익산 제석사지에서 찾아낸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제석사는 639년 큰 화재로 사라지게 됐다고 하는데요. 왕궁터에서 불과 1km가량 떨어진 곳에 자리한 이 절터가 제석사지입니다. 세 개의 절을 합쳐놓은 미륵사를 빼면 확인된 백제의 사찰 중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이 절은 왕실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도의 조건으로서는 이런 왕궁이 있으면은 왕실 사찰이 주변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석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왕실 사찰. 그리고 국력을 기울여서 조성한 미륵사라고 하는 대규모 사찰이 있었고, 그리고 왕릉이 있어야 되는데 쌍릉이 확인됐는데 그건 이견 없이 백제의 그 왕릉으로 보는 데는 일치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익산 천도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인 사실로 단정할 수가 있게 됐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세기경 일본에서 쓰여진 관세음 응엄기. 제석사 이야기가 남아있던 이 기록에서 익산으로 천도했던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백제 무왕이 지모 밀지로 수도를 옮기는데 그곳이 바로 금마, 지금의 익산인 겁니다. 제석사와 관련된 내용을 통해 그 실체가 일정 부분 확인됐기 때문에 익산 천도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단서라고 말할 수 있죠. 관세음 원기에 나와 있는 기록들이 다 부합이 되고 있어요. 639년이죠. 정관 13년에 제석정사 불나고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제석사가 불탔고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익산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확고한 사실이 되는 것이고, 익산 미륵사지터에 자리한 이곳 박물관에 들어서면 입구에서부터 백제 무왕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4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에도 목관은 여전히 당당한 위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옆에는 무왕이 잠들어 있었던 돌방 무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돌방을 켜켜이 감싸고 있었던 이 황토색 토층은 실제 대왕릉의 일부를 옮겨온 겁니다. 높이 3.8, 지름 28m의 봉토는 백제 왕릉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데요. 무덤 주인의 원대한 꿈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무왕의 탄생설화는 중국의 뿌리가 되는 한나라를 건국했던 유방의 탄생설화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곧 건국조 설화인 것이죠. 무왕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왕이 되어가는 과정, 미륵사 창건으로 이어지는 무왕의 탄생 설화는 곧바로 건국조 설화인 것입니다.
무왕은 바로 이곳에 강력한 백제를 건국하고자 했던 원대한 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온조왕이 기원전 18년 한성에 도읍을 정한 백제. 이후 고구려에 밀려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다가 63년 뒤 성황대에 계획도시인 사비로 천도를 단행합니다. 그리고 30대 무왕은 풍요로운 미래를 꿈꾸며 익산으로 도읍을 옮겼던 겁니다. 무왕이 숨을 거둔 뒤 왕위에 오른 의자왕은 다시 사비를 수도로 택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500년) 수도 서울 지역, 그 다음에 한 60여 년 좀 지났던 공주 지역, 그 다음에 한 120년 진행한 사비 지역, 하나씩 다 결격 사유나 확인 안 된 요소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컨대 왕궁이 제대로 확인된 게 하나도 없어요. 대충 여길 거다라고 했지만, 근데 익산에는 예전부터 왕궁이 있었고 발굴해 봤더니 이게 백제 왕궁이 틀림없는 게 확인이 돼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까지 등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 쌍릉으로 전해진 무덤이 있었는데 백제 왕릉으로 확정이 됐고, 최근엔 학계에서는 다 무왕릉으로 이제 부르자. 어쨌든 현재 남아 있는 그 백제 대표적인 수도 유적으로서의 서울, 공주, 부여, 익산 이 네 군데를 비교해 봤을 때 수도 면모의 가장 그 원형적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역설적으로 익산이 원형을 가장 잘 갖고 있다. 동아시아의 왕궁 유적 가운데 그 원형이 가장 잘 남아있는 익산 왕궁리 유적. 그리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던 오금산성. 또 3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완성한 백제 최대 규모의 익산 미륵사지. 거기에 최근 발굴 조사를 통해 확인된 백제 30대 무왕과 왕비가 잠들어 있던 익산의 쌍릉까지. 익산이 품고 있던 유물과 유적,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기록들은 익산 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역사책에는 백제의 수도로 한성과 웅진, 사비만을 적어놓은 것이 현실입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끊임없는 조사와 연구를 통해 익산이 백제의 수도로 당당히 기록될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